네, 국민의힘이 휴일 최고위 회의에 이어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문제를 고리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데요. 주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공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원래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최고위 회의를 여는데 어제 이례적으로 최고위 긴급회의를 열었고 오늘 오후에는 또 의총을 연다고 하는데요. 민주당도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공세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핵심 쟁점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그 논리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불거지고 있는 비리 문제와 관련돼서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라든지요. 이거를 또는 권익위원회에 있어서의 조사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이 두 가지 쟁점인데요. 예. 가장 큰 거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는 이제 압박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국회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사권이 없어요. 그리고 국정조사라는 거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여야가 공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앙선관위의 비리와 관련돼서는 감사원 감사를 맡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요. 예.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규정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헌법에 보면은 엄밀하게 따지면 감사원의 그 감사의 범위에 실은 행정기관에 있어서의 감찰을 좀 직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원법 24조를 보더라도 국회, 법원 그리고 헌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를 실은 뭐 안 받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는 문제. 더 나가서 선거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뭐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지금 선거 관리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채용 비리와 관련된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더더욱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은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위 위원장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라.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감사원의 그 감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법 해석을 두고도 계속해서 공방이 나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과 감사원법의 좀 내용이 예. 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지금 예. 헌법 97조에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감사원의 이 직무 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라고 이제 한정을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선관위 주장은 그런 것이고 예. 감사원법 24조에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은 대법원, 법원 그리고 헌재를 제외하고 국회를 제외하고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엇갈리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법적인 미비가 될 수 있어요. 헌법과 감사원법 일반 법률의 차이이긴 합니다만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역대 정권에서도 말이죠.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여당은 항상 감사원의 감사 권한을 강조해 왔고 예. 야당은 반대로 말이죠.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필요 없다는 주장이 계속 바뀌어 왔다고요. 94년도 김영삼 정부 때 그 당시에 민주자유당은 이제 감사원의 감사를 강조했었고 또 김대중 정부 때 지금의 이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이 예. 여당일 때는 오히려 반대 입장이었고 또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도 또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당은 대체적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야당은 감사원의 감사를 이제 배제하려는 거예요. 지금 예. 선관위가 예. 아니, 그런 입장을 이제 두둔해 왔어요. 법안도 발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잘 안 돼 왔는데 저는 이 쟁점은 말이죠. 우선 감사원을 정부의 직속 기구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일단 1차적인 본질은 중앙선관위의 고위 간부들의 그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국민권익 조사도 받고 수사도 받을 거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로 이게 전이 된 겁니다 지금. 예. 일단 본질은 어쨌든 선관위가 잘못한 거죠. 일단 이제 선관위 고위 간부들이 잘못한 거고 거기에서 파생된 문제로서 이 선관위와 감사원이 둘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발생한 거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 이걸 법적으로 분명히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여야가 바뀌면 반대 주장이 또 바뀔 거라고요. 예. 대한민국 정치가 한마디로 뭐 내로남불인데 이것도 그런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또 선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고 노태학 선관위원장. 예. 또 감사원은 지금 반대란 말이죠. 윤석열 정부의 영향력이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있는 거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선관위가 이런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그야말로 이 조직을 드러낼 정도의 반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자꾸 감사원과 선관위의 충돌로 이슈가 전환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거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사원과 선관위의 이 권한 문제, 둘 다 헌법기관임으로 충돌한 이 문제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요. 예. 네. 헌법기관임으로 충돌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건 좀 법적으로 손질을 이참에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글쎄요, 뭐 해석에 대한 문제죠. 그렇다면 이제 감사원이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어요. 지난 대선 때 속구리 투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감사원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자료를 요청받아서 지금 이제 감찰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실은 감사원이 그 선거 사무와 관련된 건데 감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대로 논리라고 따지면은. 그럼 그때 그 속구리 투표와 관련돼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왜 그럼 그때는 반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선거 사무라는 것도 행정기관에 있어서의 감사원의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뭐 헌법과 감사원법의 충돌이라는 거 가지고서 논쟁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채용 비리가 선거 사무와 관련된 건가요? 저는 선거 사무와 관련된 거라면은 지금 중앙선관위가 얘기하는 거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거는 갈지 모르지만 지금 이거는 썩을 대로 썩어서 특혜 예를 들어서 세습 더 나가서 상상을 못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해서 받아야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들에게 샅샅이 밝혀낼 수 있는 방법. 지금 제가 보기에 때는 11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중앙선관위의 활동 범위가 전국적이고 그리고 다양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예. 그 전수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더 엄청나게 규모가 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가서 왜 그러냐면은 실은 중앙선관위가 얘기하는 헌법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과연 지켰나요? 제가 논점의 시점은 이것이라고 봐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예.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현수막 거는 문자 가지고도 중앙선관위가 된다 안 된다를 포함해서 더 나가서 그렇게 헌법적 독립성, 중립성을 얘기를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아시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상근이 아닙니다.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또 나타나느냐 하면은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또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전부 다 처장, 중앙선관위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 출신들이 모든 요직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나가서 지난번에 논쟁이 됐었던 게 뭐였었죠? 조혜주 상임위원이 문재인 정부 때 결국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는데 그때 얼마나 논쟁이 많았었어요. 문재인 선거운동 캠프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까지 논쟁이 되면서 결국은 중앙선관위가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 그때의 논쟁을 좀 깔끔하게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중앙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환골탈태를 하려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지금도 헌법에 의하면은 중앙선관위 9명 중에서 왜 꼭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돼야 되죠? 그것도 일단 그건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왜 꼭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출신이 돼야 되죠? 외부 인사를 통해서 오히려 그 조직 내에 새로운 인사를 통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과제이지 지금 헌법상의 감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논쟁이라고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이 세습과 관련된 세습에 버금가는 채용 비리가 있는 것을 어쨌든 간에 예.
전수조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지. 예. 지금 감사원법이 우선이냐 헌법에 대한 부분이냐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 한가한 거다. 예. 지금 전수조사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국정조사를 하자 이거는 여야가 함께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조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건 좀 의견이 달라요. 전 전수조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보도는 사무총장과 사무처장 전입니다만 그 사람들의 어떤 자녀 특혜 비리 의혹이었는데 예. 지금 뭐 형님 찬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아빠 찬스 정도가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선관위에 대해서 전 이 정도 얘기가 나온 말이죠. 이건 사실 이게 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헌법상의 독립기구인데 헌법기관인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전수조사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그 코인 관련도 전수조사 여부 문제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문제가 나온 말이죠. 대다수의 분들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수조사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논쟁의 연장에서 감사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원도 말이죠. 정권이 바뀌면 감사원이 항상 그 정권의 편에 서왔다는 그런 의혹을 많이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두 개가 다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독립성에서 깔끔하게 그 어떤 인정을 못 받는 측면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바뀌면 공수가 바뀌면 항상 여당은 감사원 편을 드는 경향이 있어 왔고 야당은 선관위 편을 드는 그런 예. 경향을 보여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양쪽의 주장이 어떤 법률을 가지고 지금 헌법이나 지금 감사원법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죠. 물론 선관위의 어떤 그 잘못된 비리는 무조건 반성하고 고쳐야 수사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예. 어쨌든 자꾸 이런 법적 충돌이 일어나니까 법안도 발의했다가 또 없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이 부분을 일단 국회가 이제 헌법을 고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이 감사원법을 어떻게든 해서 이런 상황이 또 나올 수가 있다고요. 앞으로 얼마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번 선거에 관련된 얘기가 아닌데 선거 관련 얘기가 나오면 더 심각해진다고요. 전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그 합의를 봐야 될 거고 또 하나 문제가 항상 나온 얘기인데 감사원을 과연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게 맞느냐의 문제. 이건 계속되었던 논쟁이에요. 예. 그렇게 되어 왔는데 항상 그 이 논란만 제기되고 이슈가 제기됐다 그냥 말고 이렇게 없어진단 말이죠. 예. 이 부분도 뭐 지금 현 정부나 현 정치권은 이걸 기대할 수도 없어요. 현 뭐 여당 야당이 하는 게 뭐 거의 없으니까 사실 뭐 싸우기 바쁘니까 예. 적대와 혐오로 얼룩진 이러한 정당 체제에서 이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긴 한데 아무튼간에 감사원의 이 지금 대통령 직속기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이 문제도 차제 좀 논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논의를 좀. 이제 국정조사에 있어서는 일단 두 분 모두 전수조사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도 선관위가 받겠다라고 했고 권익위의 조사도 받겠다라고 했는데 왜 감사원의 감사는 끝까지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건가? 이거 어떻게 뭐 받아들여야 가장 되는 큰 겁니까? 논점은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 국가 간에 있어서의 균형과 견제를 만약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대원칙이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돼. 단순한 이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를 감안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좀 융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유연하게. 예를 예. 들어서 정말 선거 사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헌법기관 순간선관위의 고유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지금 세습 비리와 관련된 이 부분들 특혜 채용과 관련돼서는 언제든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투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모든 건 어떠한 경우라도 안 된다라고 단정을 짓기에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지금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번 사태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해 당사자들이잖아요. 이해 당사자들이 상황을 판단해가지고서 이 부분은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안한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진정성을 보인다고 한다면 지금 너 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정말 중앙선관위를 혁신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뭐 지금 혁신위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여러 군데에서
민주당을 포함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해서 이 개혁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좀 보는데요. 네. 지금 고위급 자녀만이 아니라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4급, 5급 중앙선관위의 공무원들도 이번에 채용 비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나름대로 이러한 그 특혜 의혹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인가에 대한 강점을 둬야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위와 관련돼 지금 초점을 맞춰지고 있잖아요. 예. 당연히 지위는 존중돼야 되지만 그것이 훼손됐을 경우에 어떻게 다시 한번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해서 헌법상의 지위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중앙선관위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논리가 저는 설득력도 약할 뿐만 아니라 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어떤 때는 오만하고 더 나가서 과연 저렇게 통해서 국민들이 현재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네. 지금 주말 사이에 또 고발을 했습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선관위 감사 거부 불법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고 감사원도 계속 이런 상황이면 검토해보겠다 고발 이런 입장이거든요. 감사원이 이제 고발을 할 거에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수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예. 그래서 그랬잖아요. 수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건 지금 논란의 대상이 전혀 예, 안 돼요. 예, 당연히 예. 해야 되는 거고 결국 계속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면 감사할 길이 없을 거예요. 자료 예고 자료 제출 안 하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되게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할 정도의 투명성과 분명한 그 특단의 조치를 국민들 앞에 내놔야죠. 계속 우리는 이런 헌법에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명분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선관위가 거부를 할 때 하더라도 거부하는데 감사원이 조사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압수수색할 것도 아니고 말이죠. 쉽지 않은 문제라서 예. 선관위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특단 조치를 내놔야 돼요. 자체 감찰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대단히 예민한 문제가 김 교수님 말씀에 거의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라는 그 기구를 헌법규로 놓은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관위 내에서 이게 선거사무다 일반 행정사무다라고 구분하기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예.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비교적 분명하긴 한데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을 감사원법에 감사원은 국회 헌법 헌재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 직무로 감사 대상을 규정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넣어서 선거관리위원회 경우에는 선거사무가 아닌 경우라고 한정을 짓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게 이 헌법 이 조항 그대로고 감사원법 조항 이대로 상태에서 예. 이런 사안이 또 발생하잖아요. 아무리 그 선관위 잘못했다 하더라도 감사원이 대통령의 기구 행정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물론 행정부도 예. 감사하지만 예. 행정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저기 그 선관위를 감사하는 게 분명히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대단히 예민한 문제들이거든요. 이 문제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여야에 따라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만 입장이 계속 바뀔 거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 법적 미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범위 설정에 대한 부분은 두 분이 공감대를 이루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정부 공세가 눈에 띄는데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좀 보니까 일단 오염수 집회도 가고 노동 관련해서는 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행보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뭐 야당으로서 당연히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입장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사실 야당이 여당에 대해서 여권에 대해서 공세척이 아주 좋은 어떤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얘기하는데 전 그 문제는 지금 이제 IAEA의 이제 그 오염수 여부 문제가 나올 거잖아요. 그 예. 문제에 어느 정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염수 방류 문제가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사태처럼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제 느낌엔 그래요. 제 전망은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계속 야당이 그 문제를 이슈화하면은 이제 이게 총선 때까지 끌고 가기 아주 좋은 이슈이긴 한데 이게 규탄들하고 장외 집회라고 이런 상황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오염수 문제는. 문제는 중요한 건 이제 국민의 여론입니다. 여론이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는 문제인데 이 오염수 방류 여부 문제를 너무 이제 과도하게 장외로 끌고 가면은 오히려 반발이 불러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정부 쪽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 예. 여당 쪽에도 오염수 문제는 국민이 대단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 이건 물론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긴 합니다만 정서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문제를 너무 이제 등한시하지 말아달라는 얘기. 제가 그래서 가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당의 어느 의원이
뭐 한 번에 그쳤던 얘기입니다만 오염수를 굳이 일본 측의 표현대로 오염 처리수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자꾸 국민의 정서에 좀 이렇게 동떨어지는 것들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야당은 너무 과도하게 이 부분을 정치 이슈화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고 예. 그리고 여당 여권도 너무 일본의 태도에 동조하는 듯한 정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노동 문제 아까 말씀하신 노동 문제도 전 정부가 너무 강경 대우로 나오는 건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불법 집회와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그 정부가 어떤 법적인 조치 취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그 경계가 대단히 애매해요. 물론 법적으로 지난번에 지금 집회 및 시위에 관련된 법률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 특정 사안을 두고 그대로 법대로만 집행하는 게 법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강경 대응으로 가면은 양쪽이 더 점점 수위가 높아진다고요. 예. 그럼 정부는 어쨌든 권력을 좀 자제하고 포용을 해야 되는 게 권력의 덕목이라면 예. 설령 조금 노조가 그런 불법 시대가 있어서 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과도하게 과잉 대응한다는 인식을 주지 말아라.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과 정부 각각 한마디씩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런 행보들이 너무 정치 이슈화로 가는 게 오히려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셨던 거거든요. 대한민국 정치는 더 이상 정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중요한 쟁점 문제와 관련돼서 논쟁을 할 수는 있으나 저렇게 장애투쟁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 올인하는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하고 김기현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서 나름대로 토론, 이거 가지고 토론을 왜 못하죠? 먼저 이 문제만 가지고 난상 토론을 둘이서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과연 누가 어떤 게 맞는지. 그래야죠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어요. 저렇게 장애투쟁하지 말고. 네. 먼저 정말 국민들이 차분하게 앉아서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론조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공론조사라는 거는 단순하게 여론조사를 해서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선거제도와 관련돼서도 500인을 통해서 공론조사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500명, 100명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양측의 찬성과 반대를 하는 측의 얘기를 듣고 과연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서 평가를 해보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과학의 문제와 지금 선동의 문제라고 좀 충돌하고 있는 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IAEA의 결과와 관련돼서 전 정부가 뭐라고 그랬었죠? 왜 전 정부가 얘기한 거는 그 무시하죠? 민주당은 자기네가 집권했을 때에 어떤 얘기를 했었죠? IAEA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정의용 장관인가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차분하게 IAEA의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 우리가 또 시찰단이 갔으니까 시찰단에 그런 거와 같이 함께 끝난 다음에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걸 가져야지 계속해서 무슨 뭐 장애투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피로감은 상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 예. 지금 민주당의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소비량에 있어서 미국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죠? 50%가 넘습니다. 근데 내성성되고 있나요?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2008년도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국산 소고기를 50% 이상 먹죠? 이것도 결국은 과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객관적 근거와 그리고 사실과 나름대로 국제적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차분하게 토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좀 봐요. 이게 정책 토론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를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장애투쟁을 한다는 거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야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어제 이제 눈에 띄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보조금 감사 결과를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했고 그 부정수급 금액을 보니까 314억 원에 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환수 조치 철저하게 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잖아요. 어떻게 좀 지켜보셨는지요? 부정으로 수급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죠. 환수해야 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부분 당연한 건데 대체로 시민단체도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민단체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시민단체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쪽의 성향에 가까운 시민단체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제가 다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 왔는데 이게 자꾸만 이게 원래 용도 외로 쓰고 제가
과거에 정부 관련된 시민단체 사무국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예. 그때도 보니까 그때 김대중 정부 때였는데 여러 가지 이제 돈의 지급이 있어요. 심사를 철저히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그게 들어와서 돈이 지급돼 가지고 원래 용도 외로 쓰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걸 다 일일이 다 끄집어내는 건 그야말로 뭐 저인망식 그 조사니까 그건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과도하게 용도 외로 용도 이제 정부에 제출한 용도가 있거든요. 이런 목적을 쓰겠다. 지급해 주시오라고 이제 낸다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젝트를 내는데 예.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이제 정부에 돈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도하게 그 용도나 목적 외에 사용되는 건 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문제는 이제 그런 특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수급되는 거 이건 예. 분명히 바로 잡아야 돼요. 수사해야 되는 건데 문제 이제 이게 지금 이것도 정권의 이 진영의 문제로 자꾸만 가는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이게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정부와 가까웠던 시민단체에 대해서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야당에서.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사회, 우리 정치 사회에서는요 모든 사안 그야말로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안이 정쟁적이에요. 선관위대 감사원의 충돌도 그렇고 말이죠. 예. 후쿠시마 이 오염수 방류 문제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시민단체의 이 보조금 지급하는 문제도 그런데 이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는 시민에 의해서 운영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시민 없는 시민운동 이 되다 보니까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요 시민단체가 제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참여연대 같은 거 정부 보조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엔 차제에 좀 큰 틀에서 예. 그런 문제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 이 문제도 부정수급 때문에 당연히 환수 조치해야 되는 예. 것이고 이 문제 자꾸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이제 야당과 가까운 성향의 시민단체 견제한다는 시각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런 거야말로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단지 시민단체가 빨리 독립할 수 있게끔 시민운동도 확산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조금 관련된 부분마저 정쟁화되고 있다는 지적이셨는데. 그래서 네. 좀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왜 문재인 정부 5년만 보죠? 그러니까 오히려 2003년도 시작했던 참여정부 5년,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의 5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4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5년 하면은 적은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정권별로 시민단체의 활동, 보조금 내역들을 한번 저는 비교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시민단체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 22조 원, 5년간 22조 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당시에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했었던 여러 조직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선거연합이란 말까지 썼었습니다. 민주노총이라든지 아니면 진보시민단체라든지 그 뭐 86 운동권 그룹이라 이런 쪽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나름대로 혜택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지난 정부에는 없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비교 분석을 해야지만이 설득력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지만 저는 실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 벌써 2011년서부터 예고를 했었어요. 자, 시민단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예요. 근데 어느 순간 특히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거는 참여연대에서 활동했었던 박원순 전 시장이 결국은 서울시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 진보단체에 대한 보조금들을 굉장히 많이 보조를 했어서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민단체의 권력화. 이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한 게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 Near Government Organization, 친정부 조직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친정부 조직에다가 어떻게 돼? 당연히 보조금을 주게 되니까 이 시민단체들이 원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물론 열심히 활동하시고 있는 시민단체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3년치 받는데 약 1,800억 원 정도의 건이 예. 314억 정도의 부정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아마 이걸 확산시키면은 더 많아질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차분하게 시민단체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시민단체는 잘못된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얘기한 4개 정부, 특히 세 정부, 4개 정부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그리고 뭐 부정한 것은 회수하고 고발권은 비리에 대한 고발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지난 정권에 대한 그런 것만 막 하게 되면은 또다시 또 정치권의 공방으로 흐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좀 차분하게 시민단체를 정상화시키는 그래서 시민단체에 대한 선진화 TF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예. 저는 국민의힘에서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 한계가 있다고 좀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 힘이 이게 말이죠. 잘못하다가
시민운동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원래 시민운동은 시민들의 후원금이나 자발적인 모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네. 보조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건데 문제는 아주 영세하고 열악한 시민단체들이 있어요. 네. 이런 열악하고 영세한 시민단체들이 유턴을 맞을까 봐 걱정해요. 그럼 시민들이 알겠습니다. 위축된다고요. 예. 그런 관점을 이제 그 정부가 잘못된 걸 수사하는 건 좋은데 수사하고 바로잡는 건 좋은데 과도하게 이것도 나쁜 시각으로 볼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단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단체 출신의 이 인물이 저는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래경 씨, 오늘 민주당의 혁신기구 혁신위원장으로 발표가 났는데 일단 어떤 인물인지부터 한번 자세히 저도 들어보죠. 오늘 처음 이제 예. 봤어요. 54년생이고 그리고 이제 민청학년 발기인을 했더라고요.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 그 민청학년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 인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이제 연합뉴스는 안 나오던데 제가 듣기도 2019년도에 이제 이재명 지키기 운동 뭐 이런 쪽에 상당히 역할을 하신 분 같아요. 예. 경기도지사 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진보 성향의 인사이긴 합니다. 인사인데 이제 혁신위원회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임명을 했는데 위원장으로 말이죠. 과연 이 혁신위원회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범위 시기는 언제까지 할 것이고 예. 어느 정도까지의 그 권한을 위임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2015년도에 당시 문재인 대표 때 그때 이제 김상원 혁신위를 우리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는 상당히 정권을 부여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김상원 혁신위에서 이제 김정인 비대위로 간 다음에 2016년도 총선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예. 그때 2015년도 문재인 대표 되고 난 다음에 2월에 대표가 되고 나서 4월에 보궐선거 참패한 다음에 그때 김상원 혁신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2015년도에 8년 전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새로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당내에서 지금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친명과 비명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일단 혁신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됐어요. 네, 내정이 되면 결정이 됐는데 과연 이분이 이 위원장이 과연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친명과 비명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제1야당의 역할, 예. 수권 정당, 대한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면은 민주당이 총선에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이 혁신위가 특정 정파에서도 휘둘린다면 예. 그건 희망이 없을 것이다. 단지 아직은 어떠한 식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는지 이런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아직 좀 이르다 예. 생각합니다. 방향성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역할도 맡기겠다, 어떻게 설정할지 맡기겠고 전적으로 나중에 수용을 또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제 교수가 얘기했지만 2015년도에 김성건 혁신위가 만들어져 그 당시에 조국 그 교수도 참여했었어요. 혁신위하고 비대위는 다릅니다. 혁신위는 아무나 안을 만들어도 결국은 누가 최종적으로 승인하죠? 최고위원회. 그 중앙위원회 거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어떤 혁신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혁신안을 정말 혁신을 하고 싶으면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거 없이 혁신의 대상이라고 지금 국가에서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혁신을 한다고 혁신을 구성한다?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 거냐. 그리고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에 참여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러한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이재명의 강을 걷느냐 안 걷느냐가 핵심이 돼야 될 텐데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에 참여했던 분이 이재명의 강을 과연 건널 수 있나요? 원래 처음부터 이거는 시작이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국은 혁신이라는 거는 비대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혁신이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제가 볼 때는 존중한다고 얘기했지 무조건 따른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존중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문제가 있는데 예. 물론 이제 새로운 대안 같은 걸 김성건 위원 때요, 혁신위 때 얼마나 많은 혁신안을 내놨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기득권 구조를 타파한다. 사무총장제를 폐지시키고 최고위원제도 폐지시킨다고 얘기했었던 게 김성건 당시에 혁신위 얘기인데 지켜졌습니까? 단 하나도 안 지켜졌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보고 이런 혁신위와 관련돼서 저는 기대를 꽤 크게 하지 않는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참 이게 답답한 게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제1야당이 지금 오늘도 이슈를 보세요. 오늘 이제 연합뉴스 이슈를 쭉 보면 예. 야당에 대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 야당에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대담을 하다 보면은 야당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야당이 왜 이런 비판이 많은지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친명, 비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 혁신위가 이왕 구성됐으면
제가 보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사 같아요. 2019년도 이재명 기운으로 했다는 거 보니까 뭐 그게 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데 제1야당이 바로 서야 그래야지 지금 여야의 이 적대적 정치가 여야의 지금 공멸로 가게 생겼다고요. 적대적 공생이라는 적대적 공멸로 가게 생긴 상황인데 예. 일단 이번에 좀 계기로 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제1야당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야당도 뭔가 여당에 대한 비판이 명분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전부 정쟁으로 하니까 여당은 바뀌기가 어려워요. 여건 대통령이 딱 버티기 때문에 안 돼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규정력은 막강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좀 바뀌면 정치가 좀 바뀌지 않을까. 좀 원래 여권발 뭐 정치 변화를 기대했는데 여권에게 정치 변화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윤 대통령의 정치 운영 스타일이나 이런 게 바뀌는 어려울 것 같다면 제1야당이 좀 바뀌어봐라 한번. 이번을 계기로 말이죠. 마침 예. 이제 혁신위원장을 이제 결정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참 그런 기대가 있는데 네.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인회 이용호 의원이 말을 꺼냈다가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었다, 취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던데요. 다 노이즈 마케팅이죠. 뭐 맞느냐 안 맞는지 확인이 되나요? 제가 그걸 묻고 싶어요. 그리고 호인에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이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는 정상적일 수도 있는데 그걸 자극적인 용어로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떠한 특정한 세력이 결국은 당을 주도하고 있고 그 주도하는 세력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핵관 얘기가 나오고 오인회 얘기가 나오고 진짜 오인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있는 노이즈 마케팅이에요. 이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언론에 관심을 받고 그게 진위 여부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다 보면은 결국은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다 당내 문제 때문에 지금 곤경에 처해 있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고 그거 지지하지 않다라고 하는 무당층의 규모가 거의 뭐 30%대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여야가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민생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치 세력 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기존의 정치에서 볼 수 없는 나름대로 강력하게 부상될 수 있는 분명하게 새로운 정당의 모습이 곧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같은 정쟁이 지속되면 기존의 정당들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인회 논란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인회가 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저게 뭔가 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영호 의원이 저 치고 빠지긴지 모르겠는데 노이즈 마케팅인데 그야말로 말씀처럼. 근데 문제는 오인회 논란은 잘 모르겠고. 예. 근데 민주당 얘기 우리가 나눴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친윤 쪽에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정당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친윤석열이 아닌 세력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무슨 몫을 낼 수가 있겠냐고요. 원래 권력이라는 게 권력 앞에서 얘기 잘 못합니다. 원래 못하는데 이 정권이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한 대통령실 내부도 그렇고 말이죠. 여당 내도 그렇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인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인회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뭔가 지금 특정 권력의 윤 쪽 권력에 너무 많이 치켜 있으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친명 비명 못지않게 이쪽이 더 공고할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건 야당이니까 정당인데 이건 대통령이랑 권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 국민의힘도 말이죠. 지금 누가 못났냐 경쟁이에요. 지금 누가 잘하냐가 아니에요. 지금 반사이익에 의한 정치라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친윤 비운 가면서 오인회까지 나오고 또 뭐 이영호 의원 또 그거 뭐 사과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런 정치는 정치가 아니에요. 일단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권 내에서도 권력에 대한 건강한 견제가 필요해요. 정당과 대통령. 근데 정당이 지금 대통령실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할 수 있냐고요. 예. 뭐 기껏 하는 얘기가 뭐 거부권 하라고 건의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더 하냐고. 심하게 말하면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예. 국민의힘 내부도 뭔가 지금 친윤 미윤의 어떤 이 건강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 저는 그 이용호 의원의 오인의 논란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요 정당들의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영준 배재재 석좌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